네, 21대 총선의 사전투표가 오늘 오전 6시부터 전국 3,500여 투표소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코로나19가 오늘 사전투표와 15일 총선 당일 투표율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관심입니다. 네, 선거 막판 터져나온 크고 작은 막말 논란과 상대당에 대한 비방에 유권자들이 또 한 번 실망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들 최창열 용인대 통일대학원장, 김형준 명지대 교수 두 분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예. 자, 사전투표. 이제 뭐 사실 사전투표라면 이제 총선의 어떤 본선이 시작됐다, 본무대가 시작됐다 그렇죠. 이렇게 네.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도 오늘 사전투표 할 생각인데 투표율이 굉장히 관심이 높습니다. 특히 이제 코로나19 전국에서 과연 얼마나 많은 분들이 가서 투표소를 찾을지 관심인데 총희성 혹시 투표 먼저 하고 오셨는지 하고 모르겠습니다. 왔습니다. 근데 10시 기준 네. 투표율이요. 네. 예상외로 굉장히 높습니다. 2.52%입니다. 이 사전투표 도입된 이후에 동시간대 투표율 중에 가장 높은 수치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석할 수 제가 있겠습니까? 9시 40분쯤 종로구청을 갔는데 예. 좀 깜짝 놀랐어요. 이제 계단으로 이렇게 쭉 이제 그 유권자들이 이게 줄을 서 있는데 아직은 좀 비교적 이른 시간인데 사전 투표 첫날이고 또 이틀밖에 안 되긴 합니다만 예, 예. 꽤 많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꽤 오래 기다리고 했는데 예. 그 느낌에 이제 뭐 특별한 근거는 없이 제가 생각보다 예상보다 많아서 유권자들이 시민들이 그래서 이번 사전 투표가 좀 높겠구나 투표율이 이런 생각을 좀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난 20대 총선 때 사전 투표율이 12.2% 정도, 19%가 이랬거든요. 조금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대체로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투표율이 좀 낮지 않겠는가 이런 전망을 뭐 일반적으로 하는 거니까 그건 뭐 전혀 알 수는 없죠.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예상보다 전체적인 투표율이 사전 투표율도 그렇고 높아질 수 있다. 특히 60대 이상 유권자들의 투표율이 높아질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전체 사전 투표율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지금 추세라면 그건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제가 있겠습니까? 이제 선거 연구하면서 관심 있게 보는 거는 선거 당일날 오전 10시, 11시 투표를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10시, 11시의 투표율이 지난번 총선 또는 대선보다 높으면은 나이 드신 고연령층들의 투표율이 높다는 것을 함의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보면은 이렇게 9시 현재 1.5%는 대통령 선거 때보다도 높거든요. 그때가 1.39였었는데 같은 동시간대에 사전투표율이 보면은 이래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번에 발표했었던 유권자 의식조사와 맞아 들어가는 게 아니냐. 그 당시만 해도 투표율이 낮아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당시에 적극적으로 투표하겠다는 게 75.6%였었어요. 그런데 60대 이상 나이 드신 분들이 86.0%가 적극적으로 투표하겠다라고 밝혔거든요. 물론 30대에도 뭐 77.0, 40대 78.8이니까 높았지만 상대적으로 60대 이상의 나이 드신 분들이 적극적 투표율이 높았다. 이게 실제로 어떻게 반영이 되냐 관심이 있었는데 오늘 나온 사전투표로 봐서 특히 10시 현재 2.5%라고 한다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 지난 2016년도보다도 보시죠. 보시면 아시겠죠. 1.2%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2배 정도 높다는 얘기는 아마도 이건 세대별 투표율이 이번 총선에서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보는데요. 또 하나 이제 흥미로운 거는 뭐냐면 30대, 40대의 유권자 수가 110만 명이 줄었어요. 2016년도에 비해서. 그런데 60대 이상은 218만 명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권자 수는 늘어나고 투표율이 더 많아진다. 그러면 이제 지금 이제 특히 수도권 같은데 상당히 경합 지역이 많기 때문에 우열을 가르기가 힘들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보통 선거 용어로 밴드웨건 이펙트가 있고 언더덕 이펙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밴드웨건 이펙트는 우세자한테 그냥 편승해서 찍는 건데 지금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여당이 굉장히 유리하게 나오다 보니까 이거 좀 불리한 거 아니야 해서 언더덕 효과가 나타난 것인지 그것에 대한 것인지 앞으로 선거 사전 투표 끝나고 나면 더 정확하게 우리가 좀 분석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지역별 투표율도 좀 나오고 있거든요. 호남 투표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전남과 전북이 각각 4.01, 4.31%로 가장 높은 상황이고 대구가 1.91%로 가장 낮은 상황이거든요. 이 지역별 사전 투표율의 차이는 좀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이번 선거가 대체로 이제 전망하는데 이 중간지대가 없다라고 그러잖아요. 양극화가 더 치열해질 거다, 양극화가 더 강화될 거다. 뭐 다 우리가 예상하는 바예요.
정당 투표 자체가 그렇고 비례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이제 전남, 호남 지역에서 그 사전 투표율이 높은 게 양당 쪽을 약간 수렴하는 그런 듯한 느낌을 어쨌든 받아요. 아직은 전혀 알 수는 없어요. 이제 시간도 예. 얼마 안 됐기 그럼요. 때문에 예. 너무 그걸 가지고 우리가 예단하거나 그렇게 하는 건 대단히 조심스럽긴 한데 저도 전반적으로 볼 때 이번 투표율이 낮을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만 생각보다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그 특정 지역, 특정 연령별로 투표율이 완전히 갈릴 수도 있고 지지 성향이 완전히 양극화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서 볼 때 다른 때보다 지금 총선거에서는 사전 투표가 두 번째 실시되는 거예요. 전국 예. 규모가 하면 이제 5번째고 그렇기 때문에 호남 지역에서 투표율이 높고 당장 이 시간 10시 때 동시간대 다른 때의 사전 투표보다 높다라는 게 그런 조짐을 하나 보이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하고 대구 지역에서 투표율이 생각보다 낮은 거는 글쎄요 대구 지역도 상당히 이제 지지층이 결집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인데 어느 지역보다 아주 호남도 예. 그렇고 이제 그 TK도 그렇고 약간 이제 상반된단 말이죠. 그 부분은 어쨌든 지금 이 민주당과 통합당에 있어서 전반적인 흐름 민주당이 좀 유리한 국면은 맞는 것 같은데 여론조사 흐름으로 볼 때 그런 걸 좀 반영하는 것은 아닌지 이렇게 생각도 들어요. 예. 지난 2016년도 전체 투표율이 58.0%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제일 높았던 데가 호남이었어요. 그러니까 전북 지역이 62.9, 전남이 63.7로 전국에 제일 높았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특이한 거는 부산 같은 경우는 55.4, 대구 54.8. 낮았어요, 굉장히. 그러니까 영남 지역은 낮고 호남 지역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때는 아마 국민의당의 돌풍이 굉장히 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만 해도 굉장히 치열한 경쟁이 있었는데 이번에 호남에서 이렇게 투표율이 높다는 거는 저는 두 가지로 해석이 돼요. 의외다. 왜냐하면 지금 거기는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민생당이 이렇게 막 추격하는 추세는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경우 여론조사가 많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높다라는 거는 달리 해석을 한다면 보이지 않게 이 호남 지역의 유권자분들이 갖고 있는 이번 총선에서 아주 그 더불어민주당을 압도적으로 지지를 해서 뭐 이낙연 대통령, 뭐 정세균 대통령, 호남 대통령을 만들어야 되지 않냐 뭐 이런 게 작용되고 있는 왜냐하면 그래야지 적극적으로 투표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런 게 하나 해석이 가능하고 두 번째는 일반 여론조사 결과와 달리 민생당이 역시 지역에서 오랫동안 거기 보면 중진들이 많잖아요. 이분들이 이제 막판에 이렇게 힘을 발휘하면서 서로 더불어민주당하고 민생당하고의 경쟁 체제가 밑에서는 이렇게 물밑에서는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이제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예. 과연 어떤 것이 이렇게 많이 끌어올렸는지를 한번 두고 봐야 될 거라고 저는 알겠습니다. 봅니다. 이제 뭐 투표 시작한 지 4시간 정도 지났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선생님 오늘 투표하셨는데 네. 비례정당 투표용지 받아 보셨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관외자이기 때문에 지금 종로가 여기 거주지가 아니니까 투표용지 이제 쭉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어디라고 얘기하면 쭉 한참 나오더라고요 이게 이제 출력하는데 그래서 이제 48cm래매요. 예. 88.1cm. 48cm인가 뭐 88.1cm. 48.1cm입니까? 예. 쭉 나오는데 길더라고요. 이게 대충 해가지고 이제 보니까 진짜 많더만요. 이렇게 제가 신문에서 본 거 그대로 방송에서 본 거. 예. 맨 위에 민생당 있고 쭉 있더라고요. 요 3번부터 있는 거 네, 아니겠습니까? 3번, 4번, 5번부터 있는데 맨 위에는 민생당이 있고 그다음에 뭐 쭉 있던데 예. 제가 그 느낌이 잠깐 뭐 기표소에 들어간 거니까 느낌을 받는 게 보니까 정말 모르는 정당이 너무 많더라고요. 모르는 정당들이. 뭐 통일민주당도 있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88년도에 통일민주당이 있었는데 그 통일민주당은 분명히 아닌데 새누리당도 있고 예. 오늘 알았어요. 새누리당도 있고 통일민주당도 있더라고요. 제가 직접 확인하고 온 겁니다. 지금. 불과 30분 전에. 유권자들은 비례정당에 대해서 뭐 혼돈도 그래서 있고 제가 혼선도 있을 위에서 것 쭉 같은데 보면서 굉장히 헷갈리겠다. 유권자들이. 저희들처럼 이렇게 정치를 많이 얘기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그런 걸 느낄 정도인데 그래서 제가 순간 느낀 거는 이런 제도가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이런 식으로 48.1cm에 35개 정당이 쭉 나열되어 있는 정당. 물론 몇 개 정당이 유력한 정당들이죠. 아무튼 그래서 또 다시 드는 생각인데 어쨌든 이번 선거 끝나고 이 제도는 반드시 바꾸거나 어쨌든 비례대표가 이런 식으로 운영된다면 그런 전제를 달면서 예. 폐지하는 게 맞다. 정말 비례대표가 원래 취지대로 되면 몰라도 이런 식으로 계속 운영된다면 비례는 정말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을 또 느꼈습니다. 예. 거대 양당에서도 위성 정당을 만들면서 이렇게 비례대표 그 정당을 만들어낸 상황이라서 과연 유권자들이 이런 거대 양당의 선택에 대해서 좀 비판을 하는 선택을 해줄 것인가, 혹은 결국엔 그냥 모 정당으로 귀결이 될 것인가, 좀 어떻게 좀 전망을 하십니까? 흥미로운 거는요. 자, 2016년도 총선 당시에 더불어민주당을 지역구에서 찍은 유권자들이 비례대표 찍을 때
더불어민주당을 찍는 거하고 국민의당을 찍는 거하고 정의당을 찍는 거하고 분리투표를 했어요. 그래서 당시만 해도 정의당이 15%를 이제 흡수를 했고요. 그리고 더 나가서 국민의당도 비슷하게 했는데 이번에 같은 경우는 더불어민주당을 지역구에서 찍은 분들이 지금 여당의 위성정당이라는 정당이 두 가지, 더불어시민당도 있고 열린민주당도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국민의당이라든지 정의당으로 넘어가는 전환되는 비율이 현격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당은 뭐 거의 과거에 비해서 국민의당이 지난 2016년에 26.7%로 비례대표 2등을 했는데요. 지금 이제 그러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오히려 두 개 위성정당 만든 게 이게 신의 한 수였지 않았느냐라고 그 전략적으로 이렇게 자기네들이 그렇게 생각을 안 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그래서 가장 피해를 보고 있는 거는 결국 소수 정당들이 피하는 거죠. 그렇다면은 처음에 선거법을 만들 때 민주당이 뭐라 그러냐면 의석에서 다소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개혁적 차원에서 소수 정당의 원내 진입을 용이하게 하겠다. 그거 다 그렇게 다 믿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막판에 이런 식으로 위성정당 만들어가지고 결국 소수정당한테 가야 될 표가 다시 거대 양당을 강화시킨 거로 간다고 한다면 이건 누군가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그냥 뭐 말만 하고 뭐 예를 들어 지키지도 않고 그래서 지금 이제 그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뭐 안철수 전 대표 좀 열심히 오늘도 뛰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얘기가 그거죠. 자기네들이 이제 비례대표를 할 때는 좀 국민들이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잘 판단해서 좀 찍어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이런 비례대표 제도는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제도고요. 국민의 선택권을 훼손한다 그랬어요.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민주당이 위성정당 미래한국당이 나왔을 때 쓰레기 가짜 정당이고 이거는 국민의 선택권을 훼손한다고 당대표가 얘기를 했고 이인영 원내대표가 얘기를 했는데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좀 너무 우리 선거법이 훼손돼 가지고 2021년도 이제 우리 21대 국회가 바로 나오면 중요한 거는 폐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제도를 만들 때는 제도적 효과에 대한 거를 면밀히 검토를 하고 그리고 선거법만은 누차 강조했지만 여야가 합의를 통해서 왜 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그런 거였다고 저는 봅니다. 예, 총선 뒤에는 어느 좀 손질이 있을 거란 여론이 많습니다. 일단 두 분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그 이제 뭐 5일 정도 남았습니다. 뭐 아직 시간이 더 많았다고 느끼는 분도 있고 아 이거밖에 안 남았다 이렇게 느끼는 그렇죠. 후보들도 있을 것 같은데 전체적인 판세 두 분 오랫동안 뭐 이 정치 오랫동안 경험하셨고 또 평론해 오셨는데 지금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래서 근데 항상 예측이 틀렸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거에 반대로 갈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어떤 생각을 저는 솔직히 지금 현재 국면은 민주당이 유리한 국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과반도. 그래서 과반도 좀 가능해요. 그러니까 일당이 과반을 차지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다. 일당이 그게 민주당이 되든 통합당이 되든 제1당이 과반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말씀처럼 비례정당 때문에 그 세 정당이 있잖아요. 지금 더불어시민당, 뭐 열린 뭐 민주당도 있고 이제 그렇잖아요. 또 미래한국당도 있고 이런 정당들 때문에 양쪽으로 어쨌든 간에 유권자들이 비판하면서도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놨어요. 다시 말하면 유권자들에게 선택을 강요하는 선거가 되고 말았기 때문에 제1당이 어느 당이 되더라도 과반이 될 가능성은 높아 보이고 유리한 국면을 타고 있는 건 맞긴 맞는데 선거라는 게 닷새면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또 주말이 이제 오늘 내일 모레 아닙니까? 내일하고 모레인데 주말에 어떤 변수가 어떻게 터져나올지 모르겠고 막말 지금 뭐 논란이 여전히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들도 변수고 또 단일화 변수도 있고 지금까지 얘기한 것처럼 투표율 변수도 있어요. 어느 세대가 더 투표율이 높을 것인가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 느낌은 그렇긴 한데 그건 여러 여론조사에 기반해서 드린 말씀입니다. 그러나 불구하고 아직도 이번 선거가 어느 때보다도 예측하기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난 2016년도 방송 3사가 그 엄청난 돈을 들여서 출구조사를 했는데 저는 출구조사가 틀린 거 처음 봤어요. 그때 제1당 예측을 다 새누리당으로 했었잖아요. 근데 그거 왜 틀렸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가장 큰 거는 숨표에 대한 것들을 잡아내지 못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출구조사할 때도 이제 굉장히 흥미로운 거는
어느 계층이 출구조사에 임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원래대로 하면 100m 간격으로 온 사람들에게 선정해서 하는데 예를 들어 출구조사에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참여하고 젊은 세대가 참여하지 않으면 당연히 그 출구조사도 틀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판세 분석을 한다고 한다면 아주 굉장히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2016년도에 당시에 민주당이 지역구에서 110석을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당시에는 호남에서 3석밖에 못 가져갔거든요. 이번에 호남에 28석인데 최소한도 자기네들이 뭐 25석까지 가져갈 수 있다. 그러면 지난번보다 22석을 더 가져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110석에서 22석을 더하면 132석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주당은 130석 플러스 알파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지난 122석이었었는데 82석을 민주당이 가져갔단 말이에요. 자기네가 90석 정도를 가져간다고 지금 예측을 한다면 그게 8석을 더 가져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132석에서 8석을 더하면 그게 140석 정도가 되는데 문제는 열린민주당하고 이제 더불어시민당에 있어서의 그 비례대표 의석을 과연 어떻게 이제 그 합산을 할 것이냐라는 부분들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개적으로 자기네들은 더불어시민당은 같이 선거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불어시민당 거만 집어넣는다고 한다면 아까 얘기한 140에다 플러스를 하면 당연히 단독 가반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남아 있는 것이고요. 다만 그 예측이 틀려서 거꾸로 지금 통합당이 지난 2016년도에 수도권에서 35석밖에 못 가져갔습니다. 122석 중에서. 이번에 121석인데 한 40석, 뭐 45석까지 가져간다면 단독 가반을 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러니까 과반이냐 아니냐, 일당이 아니냐 문제와 단독 가반이냐 아니냐 문제는 조금 미묘하게 10석 정도 또는 그 차이에 의해서 나름대로 흐름이 바뀔 수가 있는데요. 지금 전에 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 2, 3일 전까지도 누구를 결정하지 못한 비율이 20%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막판 유세에서 이 부동층이 누구를 찍을 것이냐를 이제 결정하는 부분들인데요. 마지막에 이제 실수하지 않고 또 꼭 이제 실수가 나오거든요. 보면은 이제 이것이 어떻게 이제 관리를 할 거냐라는 문제를 안게 됩니다. 실수 말씀을 하셨으니까 차명진 후보에 대한 통합당의 결과 오늘 아침에 속보로 나왔습니다. 제명 결정을 해달라라는 그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요구에 있어서 윤리위가 제명이 아닌 제명보다 한 단계 낮은 탈당 권유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때문에 이렇게 되면 탈당 권유를 받고 나서 10일 이내에 탈당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제명이 되게 되는 절차이고 그 말은 즉 총선 후보직은 유지될 수 있다라는 이런 것입니다. 이 결과 어떻게 그거 보면서 말이죠. 아, 이게 통합당이 지려고 작정했구나. 아, 제 느낌. 예. 그러니까 이럴 때 어떻게 대처하냐가 중요하거든요. 막말이라든지 실수가 나오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이제 실수의 정도에 따라서 이제 평가가 달라지긴 하는데 그런 실수나 어떤 악재가 나왔을 때 여기에 어떻게 효율적으로 대처하느냐. 유권자들이나 일반 시민의 정서에 얼마나 부합하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김대호 후보 관악갑의 통합당. 예. 그 후보에 대해서 굉장히 제명을 빨리 했어요. 그래서 아, 통합당이 굉장히 재빠르게 대처하는구나. 그래서 아, 이 정도 극복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악재가 나와도 그걸 어떻게 극복하냐를 보는 거거든요, 유권자들은. 그전 차명진 후보의 그 세월호 관련 발언, 그걸 보고 이건 김대호 후보 발언보다 훨씬 더 수위가 높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당연히 제명이 즉각될 줄 알았는데 제명할 것 같다라고 보도가 됐고 지금 이제 말씀은 제명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왜 이런 결정을 했다고 보십니까? 2명을 잇따라 제명 조치면 어떤 책임 소재에 대한 어떤 저는 뭐 부담감이 잘못된 판단이라고 봐요. 전 통합당 지도부의 잘못된 판단이라고 보는데 굳이 그쪽 입장에서 왜 그랬을까를 생각한다면 그래서 혹시나 그 강성 지지자들을 그들의 이탈을 우려한 게 아닌가라고 뭐 제가 억지로 거기 결과에 맞춰서 해석을 하는 건데 강성 지지자들 이탈보다도 중간 유권자들의 그 생각을 해야죠. 저는 그래서 이건 통합당이 그야말로 지금 우리 김 교수님 말씀하고 저도 말씀드리는 거지만 선거 며칠 남겨놓고 이러한 돌발 변수, 돌발 악재가 대단히 중요해요. 특히 이번 선거가 쟁점이나 갈등축 이런 게 별로 안 보이잖아요. 여야 정당들, 거대 정당들에게 불리한 변수가 다 잠복했어요, 지금. 코로나19라는 이런 변수가 지금 두드러지고 있는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선거가 어느 때보다도 그 후보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한데 어떻게 통합당이 차명진 후보의 저런 발언을 저렇게밖에 인식을 못하냐.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차명진 후보가 작년인가도 막말했을 때 당원권 3개월 정지에 그쳤었고 또 그 통합당 내부의 규정이 그런 막말 파문은 공천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어요. 공천했잖아요. 예.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통합당의 한계다. 이 선거 앞두자 이런 말씀을 좀 과격하게 드리는 것 같은데
전 통합당의 인식의 어떤 현 주소를 그대로 드러내는 게 아니냐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예, 김 교수님께서 앞서 이제 수도권 지역에서의 네네. 그 표심 굉장히 좀 중요하다. 얼마나 서로 가져가느냐 중요하다 말씀하셨는데 차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부천 지역구 그렇습니다.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결정이 수도권 지역에 있는 다른 후보들에게까지 좀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시는지 영향을 어떻게 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2012년도 총선 기억나실 겁니다. 당시에 이제 새누리당은 이제 박근혜 비대위원장 체제였었고요. 그리고 민주당은 이제 한명숙 대표 체제였었습니다. 기억이 나실 겁니다. 김용민 막말 파문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당시에 새누리당이 152석을 가져갔고 민주당이 127석을 가지고 적게 가져간 건 아니에요. 46석을 더 많이 가져갔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패배를 인정하고 이제 그 한명숙 대표가 이제 물러났습니다. 예. 그때 많은 지적이 뭐였었냐면 그 당시에 너무 그 막말 때문에 영향을 받았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돌이켜 보면은 그 막말이라는 거는 낙곰수다라고 해서 선거가 일어나는 과정 속에서 나온 막말이 아니었었어요. 그 전에 있었던 말이 이제 그 다시 이제 그 문제가 됐었던 건데. 예. 이번에 차명진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선거가 있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더 심각한 것이고 더 즉각적으로 반응을 했었어야 되는데 다만 이제 아까 우리 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굉장히 지금 통합당의 열성적 지지층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만약에 대명을 하면은 우리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것에 압박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지난 2016년도에요. 수도권 특히 서울 같은 데서 3,000표 차이로 승부가 결정된 게 9곳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122석 중에서 5,000표, 5% 내에서 승부가 결정된 게 14.8%예요.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이런 때는 이 막말 하나가 굉장히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즉각적으로 왜냐하면 특히 최근에는요. 과거와 달리 이 SNS가 굉장히 발달돼 있기 때문에 이 정보의 속도가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 오히려 이걸 적극적으로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오히려 낫었을 텐데 왜 저런 결정을 했는지 조금 나름대로 선거 전략적 측면에서 봤을 때는 글쎄요라고 퀘스천을 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 앞서 제명된 김대호 후보는 이제 전 후보는 제명이 됐기 때문에 오늘 사전 투표소에 투표소 앞에 이제 안내를 한다면서요. 하게 돼 있습니다. 예, 네네. 그러면 지금 이제 차명진 후보 같은 경우는 유권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거는 뭐 그냥 그대로 왜냐하면 본인이 탈당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그냥 미래통합당 후보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찍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예. 뭐 열흘 후라고 하니까 이제 결국 이제 고육책으로 선거 끝날 때까지 이제 기다리겠다고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 고려를 했을 거라고 좀 봐요. 예를 들어서 투표용지를 받고 미래통합당의 지역구 후보가 없을 경우에 비례대표 용지를 찍을 때 그 사람들이 과연 미래한국당을 찍겠느냐 뭐 이런 논란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거는 굉장히 지엽적인 거예요. 좀 더 큰 틀 속에서 좀 봤었으면 어떻겠는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저희들은 뭐 선거 전략을 수립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당 차원에서 그렇게 하겠지만 분명히 끝나고 나서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선거 분석 차원에서 꼭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실증적 근거를 가지고 이것이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것들을 왜냐하면 그런 분석을 통해서 다음 선거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한번 심층적으로 한번 분석해 볼 수 있는 그런 토픽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막말과 또 상대당에 대한 비방, 글쎄요, 이거 누가 했고 또 어느 수위에서 했는지 이건 유권자가 판단할 것 같습니다. 민주당도 A는 아니었습니다. 뭐 몇 가지가 사례가 있었는데 이해찬 대표가 또 했던 유튜브 방송에 했던 얘기도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 어떻게 보세요? 유튜브 방송 뭐 정치 공작 그 얘기? 예, 맞습니다. 글쎄 토착 외구 이야기도 있었죠. 그 토착 외구라는 단어도 쓰면 안 되는 단어입니다. 왜 자꾸 우리 정치 품격을 자꾸 이렇게 떨어뜨리냐고요. 토착 외구라는 단어도 굉장히 양 진영의 극단적인 지지자들끼리 그 설득할 때 나온 얘기였잖아요. 그것도 바람직하지 않은 거고 가뜩이나 이번에 이 선거제도 때문에 이 선거제도 때문도 있습니다만 선거제도를 악용한 이 거대 정당들의 이 편법 위성 정당들 때문에 제가 아까 유권자들의 선택이 강요당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이거 공당의 대표께서 그런 단어 쓰시는 건 저는 적절치 않아 보이고 또 N번방 그것도 정치 공작 이런 단어 쓰였는데 그것도 저는 그 공당 그 제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 그렇게 품격 있게 들리지는 않아요. 물론 그 전에 통합당에서도 N번방 관련 얘기를 했어요. 그것도 바람직하지 않아요. 자꾸 N번방을 자꾸 선거에 활용하려 하는 나쁜 의미에서 악용하려 하는 황교안 대표 말씀하시는 그렇게 거죠? 얘기하는 건요. 거기 대응 차원에서 얘기한 겁니다. 이해찬 대표 했는데 그렇더라도 대응을 더 품격 있게 하면은 통합당이
그런 것도 다 유권자가 판단하거든요. 좀 그래서 예. 며칠 안 남았지만 제발 실수나 그리고 품격을 떨어뜨린 이런 발언들은 좀 자제하고 신중해라 이런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네. 실제로 보면은 최명진 후보나 김대호 후보는 일개 지역구에 나온 후보잖아요. 그 사람이 말하는 말하고 공당 집권당의 당대표가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그 강도가 다른 거예요. 2004년도에 정동영 의장이 노인 평화 발언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굉장히 영향을 미쳤고 이해찬 지금 대표는 이거 말고도 부산에 내려가 가지고 물론 애정 표현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 초라하다. 아니 어떤 특정한 지역을 가지고 초라하다고 얘기할 수 있나요? 이게 저는 더 악성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부산 민심을 한번 좀 봐야 되겠지만은 지금도 자꾸만 토착 왜구라고 하면 이쪽에서 만약에 민주당 같은 경우는 토착 종북이다. 라고 얘기하면 어떡할 겁니까? 이런 식으로 말을 가지고 뭐 왜구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지지층 결집을 하는 데는 효과를 가져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중도 표심을 위해서는 되도록이면 품격 있는 그리고 좀 네거티브 전략을 벗어나서 포지티브 전략 이런 거죠. 내 상품이 좋으니까 내 상품을 사라는 게 아니고 저 상품이 나쁘니까 내 상품을 사라. 그건 아니에요. 자기 상품이 좋은 걸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자꾸만 상대방에 대한 비판만 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선거에 그런 그 질을 떨어뜨릴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특정 지역이나 특정 세대, 특정 계층에게 민감한 얘기들은 피해야 돼. 이번 특히 통합당 주동식 후보도 그런 얘기했어요. 광주 서구 갑에. 광주는 제사에 매달린 도시다. 우리 이런 말들이 나오니 참 이해가 안 가요. 저 오늘인가 어느 신문 보니까 오늘 누가 칼럼을 썼던데 차라리 국회의원 선거를 이 좀 청년이나 소수자들 이렇게 해서 진짜 추첨을 하자. 그게 나을지도 몰라요. 이렇게 하려면 이런 후보들이 나와서 자꾸 이런 막말을 해요. 오죽하면 그런 칼럼을 썼겠어요, 그 사람이. 알겠습니다. 아니 더 그러니까 좋은 건 빨리 한 2년으로 바꿨으면 좋겠어요. 네. 4년 하지 그러니까 말고 임기를 예를 들어서 바꾸고, 미국의 임기 학원처럼 인용하고. 해서 뭐가 문제가 있어 빨리빨리 바꿔버리고 그래야지. 지금 삼선을 4년 제한하고. 너무 길어요. 그러니까 우리 임기도 말이죠. 삼선 이번에 그 제한하고. 개헌 자, 만약에 잠깐만요. 되면은 네. 그 부분을 좀 넣어가지고 자, 정리할 시간이 됐는데 교수님 예, 맞습니다. 이렇게 전례 없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런 이 선거가 된 것 같아요. 일각에서는 인물과 공약 정책도 없다. 그러면 기호와 뭘 보고 찍어야 되느냐. 자, 뭐 두 분은 이제 선거 결과를 보고 만나야 될 것 같은데 네네. 이번 선거 유권자들은 뭘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선거를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굉장히 의미 있는 선거 아니겠습니까? 짝을 좀 지금 부탁드리겠습니다. 걱정스러운 거는 이제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실제로 투표는 반드시 참여해야 되고요. 지금 지난주서부터 각 가정에 홍보물이 배달이 됐습니다. 제가 이제 꼼꼼히 다 읽어봤거든요. 네. 그 홍보물을 쓰레기통에 버리는 거는 민주주의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홍보물을 보고 평가하시고요. 예. 중앙선관위고 일부 또 경실련 또 일부 언론 문화일보 같은 데서 나한테 가장 잘 맞는 정당 후보를 찾는 게 있어요. 그거 한 5분만 투자하면은 내가 어느 정당과 어느 후보와 가장 근접하다는 거를 보고 투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해야지만이 정책 투표가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권자들로서는 대단히 곤혹스러워요, 사실. 저도 유권자니까. 도대체 어느 정당을 찍어야 되는가? 그래도 찍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차악을 선택하든지 차선을 선택하든지 어쨌든 그래도 공약도 보고 지역구 이슈도 보고 전체적으로 이 후보가 지난번 4년 동안 어떻게 의정활동을 했는지 그리고 예. 신진 같은 경우는 나이 젊은만 보지 말고 여러 가지 같이 고려해서 봐야 된다는 뭐 원칙적인 얘기밖에 드릴 게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투표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꿀 수 있겠죠.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통일대학원장 김영준 명지대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